장로로서는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상당히 또 많이 흘러가고 있습니다만은 일단 매뉴얼 부분을 한번 시간 되는 데까지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부족할지 어떨지는 모르겠는데요. 저는 이 매뉴얼을 지금 두 번째 여러분께 배포해드렸던 매뉴얼 내용을 직접 봐가면서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연구를 하면서요, 조합에서 10년 동안에 중대재해가 얼마나 발생하였는지를 조사를 해봤습니다. 했더니 10년 동안에 340명이 넘는 인명사고가 있었더구만요. 연간 34명 꼴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중대재해처벌법이 발효가 되면은 1명 이상 사망자가 나거나 동일사고로 6개월 이상 입원을 하는 사람이 2사람이 생기거나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죠. 근데 6개월 이상 입원하는 케이스를 저희가 조합사고를 찾아봤더니요, 골절이 되어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다 하더라도 한 3, 4개월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럼 6개월 이상 입원이라는 이야기는 이건 정말 사망 직전까지 갈 정도의 부상자 아니고는 그런 케이스가 없습니다. 결국은 남은 것은 뭐냐면 사망자입니다. 근데 이 연간 34명이라는 이야기는 또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요, 1년에 34명의 사업주가 형사 책임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저희가 이번 매뉴얼을 만들면서 이 매뉴얼을 제정하는 방향을 어떻게 잡았느냐, 아무리 노력해도 사고는 날 수밖에 없고, 그럼 일단 인명사고가 났다면은 당장에 이 법에 따라서 책임을 물을 텐데, 그럼 우리가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내가 이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이만큼의 요구사항을 내가 철저하게 매뉴얼에 담고 있고, 본선에서 내지는 육상에서 그런 사고가 나지 않도록 노력을 하였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법정에 가가지고 호소를 해야 됩니다. 근데 나중에 사고가 났을 때 우리 사업주나 책임자 되시는 분이 법정에 불려갔을 때 당신 이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였습니까? 매뉴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라고 한번 해보십시오. 이거는 전혀 정상 참작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매뉴얼은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매뉴얼에 보니까 1은 이렇게 하고 2는 이렇게 하고 쭉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했니? 라고 했을 때 이게 우리 회사에서 사정 때문에, 본선에서 어떤 사정 때문에 이건 노력을 하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좀 미진했습니다 라고 하겠다면은 이게 형사처벌이, 그래 노력은 했는데도 사고 났으니까 그럼 정상 참작이 좀 되겠구먼 해서 형사처벌이 예를 들어서 벌금형으로, 벌금형 10억 원 미하가 10억 원에서 5억 원, 5억 원에서 1억 원, 1억 원에서 1천만 원으로 우리가 줄일 수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입장에서 이 매뉴얼을 만들면서 저희가 매항 해군에서 우리 조합원 선사들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법에 저촉되지 않는 내용을 우리가 다 포함시켜 보는 방법이 뭘까 고민을 해서 만드는 게 154쪽인데요. 여기 해설 좀 빼고나게 될 것 같으면 한 130몇 쪽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130몇 쪽 만드는 이 매뉴얼에 대해서도 우리 사업주님들이 또 회사에 계시는 분들이 고개를 쩔레쩔레 흔듭니다. 이거 어떻게 다 하지? 아닙니다. 저희가 이번에 이렇게 만드는 목적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이걸 완벽하게 다 따라 하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것이 준비되어 있지 않을 것 같으면 결국 나중에 우리한테 대단한 큰 책임이 돌아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오늘 오신 대부분의 분들이
아마 회사에서 지금 매뉴얼을 이제 직접 만들고 본선에서 이행을 하셔야 될 책임자들이십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역할을 안 해주면은요, 바로 화살이 사업자한테 바로 갑니다. 솔직히 사업주가 본선에서 일어나는 안전보건관리를 잘 아실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갖다 우리 안전관리 책임자께서 중간에 방어를 못 해주시게 될 것 같으면은 고스란히 화살은 사업자한테 넘어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오늘 우리 오신 안전관리 책임자 역할을 맡으실 분들께서는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조문 하나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근데 그것뿐인 줄 압니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놓치지 않도록 각 장에 해당되는 조문을 깔아놨습니다. 여러분들 조금이라도 도와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관련 조문을 깔아놨기 때문에 나중에 매뉴얼을 만드시면서 해당되는 조문을 좀 더 살펴봐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첫 페이지 보시면 보건 매뉴얼 샘플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문서 번호라든지 재정이라든지 하는 이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 회사의 그 번호를 따시면 됩니다. 관리본, 비관리본이 있는데 이 관리본이라는 의미는요, 그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듯이 작성, 검토, 승인 과정을 거쳐야 되는 문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는 일반 법정 같은 것은 이런 절차가 필요 없기 때문에 그건 비관리본이고 이 문서는 반드시 관리본으로 처리를 해주셔야 되겠다라는 것이고요. 다음 페이지에 넘어가게 될 것 같으면 계정이력 나오죠. 처음은 우리가 계정번호 0번 해가지고 계정 내용 매뉴얼 재정 들어가죠. 그러면 이제 이 다음 이후부터는요, 여러분들 각 회사가 이 규정에서 조금이라도 이제 변경된 내용이 있을 것 같으면 요 밑에 이 부분을 전부 다 메꿔 나가 주셔야 됩니다. 개정을 했다는 이력 자체가 제일 먼저 앞에 설명을 해 주십사라는 거고요. 다음 페이지에 F3에 중대재해처벌법 이행점검 목록이 있습니다. 우리 장렬호 박사가 조금 전에 그 법의 그 수많은 그 이행점검 내용을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게 법 전체에 그냥 쫙 깔려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내용이 무엇을 언제 어떻게 점검을 해야 되지라고 하는 것을 놓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걸 앞에 점검 목록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전관리 책임자 되시는 분께서는 나중에 사업주님께도 이걸 보고를 드려서 사업주님이 이 목록에 따라 가지고 내가 해당 분기에 이 부분을 놓쳤는지 안 놓쳤는지를 점검을 해 나가 주셔야 되도록 도움을 드렸습니다. F4에 나오는 용어 정의 부분은요, 이건 여러분들께서 여기 있는 내용을 거의 부분 그대로 따셔도 됩니다. 꼭 회사의 특성상 필요하시다면은 별도의 용어를 갖다가 한두 개는 더 첨삭하실 수는 있을 겁니다. 이대로 그냥 따라가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제1장에 선박안전보건 방침 및 목표가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우리 회사의 경영주가, 사업주가 우리 회사 안전보건관리를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선언적 내용을 앞에다가 싣도록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깔았습니다. 깔았는데 지금 제가 예라고 해가지고 경영방침이라든지 경영목표를 이렇게 제시를 했는데 이건 회사마다 약간씩 조금 포맷을 좀 달리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그 사고가 나가지고 이제 법정에서 매뉴얼을 제출했는데 A라는 회사, B라는 회사, C라는 회사가 전부 다 경영 방침이 똑같고 경영 목표가 똑같고 이럴 것 같으면은 이 매뉴얼을 만드는데 공을 들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표시가 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대개 이와 유사한 형태를 따가지고 여러분께서 새로 이렇게 한번 그 방침과 목표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제2장의 선박안전보건 조직, 이 부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육상에서 이 조직 자체가 그림으로 딱 그려져 있어야만이 나중에
바깥쪽에서 봤을 때 우리 회사의 경영 방침이 한눈에 매뉴얼에 한눈에 볼 수가 있거든요. 지금 여기에 지금 직책들이 앞에서 쭉 설명을 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10쪽에 2.3.1에 사장이 나오죠. 그다음에 다음 쪽에 2.3.2의 경영 책임자, 그다음에 2.3.3의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그다음 페이지에 넘어가면 2.3.4의 보건관리자 나오죠. 그다음에 아닙니다. 2.3.5에 선장 나오죠. 2.3.6에 선박안전보건관리 담당자가 나오죠. 그 다음에 2.3.7에 산업보건이 조금 전에 설명드린 직책 나오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2.3.8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선박안전보건위원회, 이런 조직들이 있습니다. 이걸 보여주는 게 지금 현재 앞에 슬라이드에 잠깐 이렇게 그림을 같이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걸 한 표로 만들게 될 것 같으면 이런 모습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가장 밑에 안전보건관리 책임자가 있는데, 이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는요, 아까 우리 장부서가 설명했듯이 우리 현 회사에서는 이 직책을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이 직책을 안 만들어도 됩니다. 안 만들어도 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회사안전법이라든지 그다음에 해운법에서 안전관리 책임자라고 하는 직책, 안전경비 책임자라고 하는 직책이 이미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회사안전법에서 나와 있는 산업 안전경영 책임자가 우리가 있기 때문에 산업안전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는 우리는 없어도 됩니다. 안 합니다. 라고 했다가 나중에 사고가 났을 때 니들이 과연 안전보건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역할을 하였느냐라고 나중에 분명히 책임을 물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방향을 잡기로 어차피 우리 해운회사에서는 안전경영 책임자라고 하는 DP라는 직책이 있으니 이 사람에게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라고 하는 타이틀을 줘가지고 그 역할을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그 직책을 상응하게 하도록 만들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노력을 했다는 것을 보여주자라는 거죠. 차로 사람을 뽑는 게 아니라 현재 여러분들 회사에 있는 안전경영 책임자에게 이 타이틀을 줘가지고 이 역할을 하도록 만들어주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산업보건위하고 보건관리자를 갖다 두들겨 댔는데, 마침 우리가 이번에 장부에서 검토를 해봤더니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산업보건에는 우리가 중소기업 쪽으로 들어가게 될 것 같으면 이 직책은 우리가 안 가져도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빼다 좋다. 보건관리자, 이놈은 저희들이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보건관리자는 둬야 됩니다. 보건관리 둬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0인 이하, 상시 근로자가 300인 이하의 사업장은 굳이 회사에서 이런 자격을 갖춘 사람을 또 월급 주가면서 뽑을 필요가 없도록끔 양해 조항이 있습니다. 즉 외부에 이런 전문 기관에게다가 우리가 수수료 좀 주고 맡기자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것도 빠져나갑시다. 제가 지부장한테 잠깐 물어봤습니다. 우리 그 조합원 선사 중에서 상시 근로자가 300인 이상 되는 회사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아마 없을 겁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렇다면은 만약에 그런 회사가 있다면은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이 이런 자격을 갖춘 사람이 법에 자격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 뽑아가지고 채용해야 되겠지만은 그렇지 않는 대부분의 회사라면은요, 이건 우리가 위탁 주는 것을 해가지고 우리가 빠져나갈 수가 있습니다. 한편 우리 회사는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라는 것을 구성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산업안전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 위원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우리 육상 근무자하고 해상 근무자를 포함시켜가지고 위원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이걸 주기적으로 우리가 회의를 해가지고 기록을 남겨놔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빠져나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법에는 뭐 9인 이하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는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겠습니까? 육상 둘, 해상 둘 해가지고 4명 정도만 해서 신용만 우선 우리가 산업안전보건위원회라는 것을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이렇게 매뉴얼에다가 제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도급 아까 이야기했었지 않습니까?
우리 본업의 업무를 다른 사람에게 우리를 대신해서 맡겼을 때 우리 회원회사에서 도급이라는 개념이 성립됩니다. 우리가 전혀 할 수 없는 일을 갖다가 다른 사람에게 시켰다면 이건 도급이 아니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라면 이건 우리 관리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일, 예를 들어 선박 관리를 갖다가 선주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선주가 해야 되는 고유한 업무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여러 가지 경영상의 문제 때문에 내가 직접 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맡겼다라고 하게 될 것 같으면 이건 내 업무입니다. 내 업무니까 서사 도급을 줬다 하더라도 그 사람을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게 우리가 이 법의 취지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관리를 줬다면은 이 관리회사를 선정하는 절차가 중요합니다. 지난번에 다른 설명에서 물어봤더니 이런 그 관리회사를 선정하는데 수료회사를 선정하는데 어떤 기준에서 선정합니까? 라고 했더니 뭐 오랜 기간 동안에 안면으로 선정하죠. 값이 싸니까 선정하죠. 이런 식으로 했다가 만약에 이 회사가 본선에서 업무를 대신해 주다가 사고가 났다라고 할 것 같으면 이 전부 다 이 경영 책임, 회사 사장이 다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이 이 숙탁 회사를 선정할 때 내가 어떤 절차를 통해서 검증을 거쳤느냐라고 하는 기록이 우리한테 남아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점검표를 갖다 우리가 이제 만들어 이어난 거예요. 형식적으로라도 그걸 해주셔야만이 여러분들이 그런 노력을 다 했다는 것이 나중에 정상 참작이 될 테고요. 이것만 이렇게만 했다 해서 또 끝을 내서는 안 됩니다. 또 우리 법에서는 안전보건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또 주기적으로 저 사람들하고 미팅을 또 가져줘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매뉴얼에 우리가 이렇게 깔아놨기 때문에 그걸 따라가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업무를 수행을 해주시도록 이렇게 진행을 하고요. 네, 안전보건 조직에 넘어가겠습니다. 3장에 21쪽에요. 안전보건 자원 및 예산관리. 우리 기업이 안전과 보건에 대해서 지금까지 돈을 가지고 선박을 안전보건 운항을 해왔는데 여기서 요구하고 있는 안전보건에 대한 자원 및 예산관리를 해라는 이야기는 무엇을 또 어떻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냐라는 부분에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선박을 검사를 하면서 검사비를 연간 책정해 놓는 게 있습니다. 검사비, 수리비, 도크 들어갈 비용도 다 책정해 놓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안전 보건에 관련된 예산이냐?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통상적으로 들어가는 돈이고 우리가 선박을 운항을 하는 과정에서 주기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반기별, 분기별 점검을 하는 과정에서 안전이라든지 유해한 요소가 식별이 됐다면 그 식별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사업주가 돈을 들여야 된다는 게 지금 이 3장의 요구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많고 작고가 큰 의미가 없습니다. 문제는 그런 위험 요소가 식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그런 예산을 집행을 하였느냐 안 하였느냐라는 것이 나중에 책임을 갖다 묻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깔아놓으면서 대신에 저희들은 이걸 화살을 다이렉트로 바로 사업주에게 돌아가게 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이 개청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런 그 안전보건에 대한 유해 요소가 식별이 되게 될 것 같으면은 우선 선장이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에게 품위를 하고 그래서 안전보건관리 책임자가 정기의 규정에 따라서 역할을 할 수 있을 만한 범위 이내 같으면 바로 집행을 하시도록 하자라는 겁니다. 근데 그 범위를 벗어난 만약에 그 시정 요구 사항이 있다면은 그때는 우리가 안전보건관리 책임자가 사업주에게 품위를 올리고 승인을 받도록 하는 절차를 우리 매뉴얼에다가 깔아두었습니다. 사장의 위험성 평가입니다. 27쪽이죠. 위험성 평가는 지금 현재 아마 여러분들 회사에서 우리 회사안전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미 유사한 그 작업 평가 절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요, 이 위험성 평가가 산업안전보건법을 같이 끌고 들어왔습니다. 끌고 들어가지고
이게 지금까지의 위험성 평가보다는 조금 더 레벨을 갖다가 한 단계 높인 평가가 필요합니다. 그게 뭐냐? 우리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30쪽에 보시게 될 것 같으면은 위험성 평가 실시가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최초 평가가 있고, 하나는 정기 평가가 있고, 그 다음에 수시 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 평가는요, 회사 설립해가지고 1년 이내에 실시하는 거고, 그 이후부터 계속 매년 정기 평가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위험한 상황이 식별됐을 때 수시 평가를 실시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위험성 평가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우리가 이 4장에다가 깔아놨습니다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외부의 조금 전문가들부터 자문을 조금 받으실 필요가 있을 겁니다. 최초 평가를 어떻게 좀 했으면 좋겠고, 아마 이 최초 평가는 지금까지 위험성 평가를 안 하셨다면은요, 이 법 발효되는 시점에서부터 1년 이내에 일단 한번 최초 평가를 하셔야 됩니다. 하고 그 다음부터는 매년 단위로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뭐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엄청 그 절차가 복잡합니다. 복잡하지만은 저희들로서는 위험성 평가를 하였다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 증거로 남겨놔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프로세스에 따라 가지고 우리 회사에서 위험성 평가를 한번 진행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절차라든지 하는 32쪽에 소개하고 있고, 위험성 평가를 했다라는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33쪽, 34쪽 이런 서식을 갖다가 서식과 기록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증거를 남기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35쪽에 나와 있는 게 5장의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입니다. 뭐 사고 조사는요, 일단 그 회사가 어떤 형태로 사고가 발생하면 이거 그냥 넘기지는 않기 때문에 우리 회사에 현재 하고 있는 사고 조사 절차대로 하시되 되게 여기서 요구하고 있는 그 포맷이라든지 이런 서식을 따라서 해주시게 될 것 같으면은 좀 더 증거가 명확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39쪽에 사고 보고서, 그다음에 40쪽에 중대재해 발생 보고서, 그다음에 43쪽에 조사를 했을 때 재조사 의견서를 샘플을 넣어놨습니다. 이 서식에 따라서 나중에 사고가 발생하게 될 것 같으면은 대응 조치를 조사 결과서를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42쪽에 6장의 재발생 시의 대응 조치, 이거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 우리 또 중대재해처벌법의 산안법에서는 이와 같은 그 대응 조치를 마련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우리 이제 회사안전법에서는 주로 보면 선박 운항과 관련해 가지고 뭐 충돌 사고라든지 이런 것도 났을 때는 우리가 대응 조치를 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제 우리 중축법이라든지 산안법은 이제 범위가 훨씬 더 넓어졌다라는 거죠. 산업재해라든지 시민재해까지도 이제 범위가 넓혀졌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우리가 이 절차 이 매뉴얼에 깔아가지고 각자가 해야 될 역할들 이런 내용들을 갖다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매뉴얼을 쭉 한번 읽어보시면서 하고요. 특히 그 46쪽에요. 6.6에 나와 있는 작업 중지, 이 부분이 이번 우리 산업법 내용이 끌려 들어왔죠. 이제 본선에서 사고 재해가 발생하게 될 것 같으면은 이제는 뭐 선장이나 회사 측에서 그 작업을 중지하라라는 것으로서 끝나지 않고 이제 선박에서 작업자가 그 작업을 갖다가 중지할 수 있는 권한을 갖다가 부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이 우리 매뉴얼에도 깔아줘야 되기 때문에 6.6에 포함을 시켜놓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런 내용들은 48쪽에 6.9에 보게 될 것 같으면은 6개월에 1회 이상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고 매월 비상훈련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있죠. 이런 내용들이 우리 49쪽에 재대응 보고서라든지 그다음에 대응 체크리스트, 대응반 조직도, 그다음에 업무 분담표 이런 것들을 쭉 우리가 매뉴얼에 깔아두고 있으면서 가능하면은 여기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역할을 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53쪽에 나와 있는 7장의 선박 업무 위탁 시 안전보건관리,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급 부분입니다. 저희 도급에 우리 그 장박사가 소개했듯이
지금 법에 나와 있는 도급 개념하고 우리 해운회사가 좀 잘 안 맞습니다. 안 맞기 때문에 이걸 나중에 그 문제가 생겼을 때 해석하는데 상당히 논란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우리 그 해운회사에서 가장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게 막 선박 관리 아까 예를 들었지 않습니까? 선박 관리 예를 들었는데 내한은 좀 덜합니다. 외항 쪽에서는요, 이게 지금 초미의 관심사가 되어 있는 게 지금 예를 들어서 HMM 같은 경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산업은행 아닙니까? 선주가 국가입니다. 근데 HMM의 모든 선박의 관리를 HMM 오션 서비스라고 하는 관리회사한테다가 그냥 그 인하우스 관리회사라 맡겼단 말이죠. 턴키로 그냥 맡겼습니다. 근데 HMM 오션 서비스가 선박을 운항을 하다가 그 선박에서 선원이 사망을 했다라고 하면은 그럼 HMM 오션 서비스는 관리회사가 사장이 책임을 질까요? 아니면은 산업은행장이 책임을 질까요? 이건 우리가 봤을 때는 이런 턴키 베이스로 완전히 선박에 대한 지배권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그다음에 조직 인사 모든 권한을 관리 위탁을 다 줘버렸다면은 이건 당연히 HMM 오션 서비스한테 간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우리 내항선사들 일부 선사들이 그 선원 관리라든지 수리라 안전 관리하는 이런 것들 내가 직접 하기가 좀 그냥 한두 척까지 불편하니까 지금 조그만 선박 관리회사한테다 대놔놓고 적당 한 달에 얼마씩 지금 관리 맡기지 않습니까? 이런 관리회사가 만약에 관리를 하다가 사고 났을 경우에 선박 관리회사가 책임을 지느냐? 우리 장 박사 설명했듯이 그거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거는 원선주가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원선주가 설사 이렇게 위탁을 맡겼다 해가지고 내가 결코 책임이 벗어나는 게 아니다. 내가 책임을 제대로 그 관리를 잘했다고 하려고 그럴 것 같으면 여기서 뒤에 저 59쪽 뒤에 보게 될 것 같으면 선박 관리회사 선정 점검표, 선정 평가표 이런 게 있다 그죠? 그다음에 60쪽에 보게 될 것 같으면 적격 수급업체 선정 평가표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체크를 해서 내가 이게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 가지고 이 회사가 제대로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평가하고 맡겼는데 사고 났다면은 그럼 이건 정상 참작이 돼야 될 것 아니냐라는 쪽으로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중에서 저희들이 저 평가표가 좀 빠진 게 있어가지고 나중에 다시 그 개정판을 전달을 해드릴 때 다시 포함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8장에 나와 있는 관계관청의 개선 시정사항 이행 이 부분은 위에서 시켰는데 여러분들이 그 하지 않을 이유가 없죠, 그죠? 그러나 이것도 우리가 이와 같은 그 절차를 우리가 가지고 이행을 했다는 것을 남겨두실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9장에 그 안전보건 위행점검 정말 앞에 수많은 그 점검 사항이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우리가 제9장 쪽에서 포함을 시켜가지고 여러분들께서 그런 그 의무사항을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내용을 깔아놨고요. 전체적인 표는 우리가 앞에 F3 쪽으로 언급을 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66쪽에서 이걸 일괄적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표를 갖다가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서식 9-1은 회사 관련법 관련된 요구사항, 선언법이라든지 선언법 시행령, 회사안전법, 해운법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재예방과 관련해서는 다음 페이지 보면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상에 나와 있는 이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나름대로 이렇게 점검표를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들 해당되는 내용을 체크를 해 나가면서 우리가 제대로 이 업무를 수행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나중에 그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의 몫입니다. 그 다음에 70쪽에 넘어가면 10장에 안전보건 교육이 있습니다. 이번 우리 중대재해처벌법에서요 사업주님 그렇게 책임을 묻는 게 우선 시스템을 구축해라는 것이고 그 시스템을 제대로 이행을 해라라는 거거든요. 이행을 하는 것을 감시를 해라라는데 감시 사항 중에서 하나가 그 예산도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교육도 시키고 교육시킨 것을 확인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줄줄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우리가 안전보건 관련된 내용을 10장에다가 이렇게 넣었는데 여기에 보시면은 이 교육이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내용 자체가 그렇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게 없습니다.
근데 결국 이게 나중에 뭘 물고 들어가느냐 하면은 산업안전보건법을 물고 들어가는 물질치고 이 4개 조항요. 이것은 현재 우리가 그 해상안전법에서 나름 본선에서 지금 비슷한 매뉴얼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매뉴얼하고 이 내용들이 거의 일종의 중복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매뉴얼에는 일단 깔아놓기는 깔아놨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해상안전법에 나와 있는 그 내용대로 우리가 선박 관리를 해주면은 어느 정도 좀 커버는 되는데 문제는 여기에서 13장에 나와 있는 선내 보건관리 부분, 그 126쪽에 나와 있는 선내 보건관리 부분은요, 이거는 현행법에 우리 해상안전법에서 이거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선언법에도 지금 이 내용이 일부 지금 포함이 되어 있는데 빈약하다고 아까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4개 장 중에서 제13장에 나와 있는 선내 보건관리는 이번에 각별하게 좀 우리 그 선사에서 내지는 선박에서 이 부분에 대한 매뉴얼을 이행을 하는데 신경을 좀 써주셔야 됩니다. 뭐 다른 것들은 지금까지 했던 것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만. 그 다음에 141쪽에 넘어가면 제15장에 여객안전관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오늘 오신 분들 중에서 여객선사에 오신 분들이 계시다면 요 제15장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중대 시민재에 해당되는 조항이거든요. 우리 여객선사가요, 좀 유감스럽게도 이 중대 산업재하고 중대 시민재 2개 다 걸립니다. 일반 여객선사가 아닌 일반 선사는 요 중대 시민재에는 우리가 해당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매뉴얼 만들 때 15장은 빼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여객선사는 15장 내용을 같이 포함시켜 가지고 매뉴얼을 만들어 주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51쪽에 나와 있는 16장의 문서 및 기록관리 부분은 현재 우리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문서 기록관리 내용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다만 우리 그 매뉴얼에서도 하나의 그 형식으로서 우리가 포함을 시켰기 때문에 이 절차에 따라서 이 문서를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략적으로 우리 매뉴얼이 좀 바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지금 현재까지 작성된 내용을 소개를 해드렸고요. 이 지금 다소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지금 보완 작업을 하고 있고 그 보완된 내용을 쫙 소개해가지고 파일로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회사에서 오신 분들께서는 우리 쫙석에 연락을 하셔가지고 수정된 파일을 받으셔서 이 파일 내용에다가 여러분들 필요한 회사들의 내용들만 바꿔서 작성을 하시는 이런 방법을 택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